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생각보다 초반이지만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번 올림픽은 기대 잘 안 했었는데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거 뭐 구기 종목이 다 빠지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모여서 또 이제 응원 좀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웠는데 초반에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올림픽과 관련돼서 좀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청취자들 또는 애청자들, 시청자들 분들께 뭔가 공유해드릴 책이 없을까, 내용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눈에 든 아주 재밌는 그리고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민지 조선의 올림픽 민족주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스포츠 바깥에서 역사에서 성찰한 책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저자분 한분 모셨습니다. 앞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허성호 님인데 저는 이제 직함이 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고 그 다음 얘기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식민지 조선의 올림픽 민족주의라는 책을 쓴 허성호라고 합니다. 네. 현재 EBS에서 역사 전문 PD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EBS PD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책을 또 쓰게 된 배경도 궁금하고 그런 거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이 책은 우리 식민지 시대의 올림픽을 기반으로 한 여러 내용들을 써주신 건데 36년도 올림픽, 40년도 올림픽 그걸 기반으로 쓰셨는데 제가 연배를 보니까 이때 올림픽을 직접 보신 분이 아니거든요. 처음 올림픽 접해본 연도가 몇 년도십니까? 1988년 네. 서울올림픽이 제 인생 첫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생이시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7살, 만으로 6살이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수준에서 제대로 올림픽을 본 게 88 올림픽이 처음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농구 결승전을 네. 보러 갔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네. 현장에? 예, 직관을 했었고 그때 뭐 소련과 유고의 결승전 이야. 경기를 직관을 했습니다. 네. 사보니스라는 그 소련 센터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88 올림픽이 그나마 직관했던 첫 올림픽인데 이 36년도 그럼 올림픽에 대한 책을 썼다는 건 뭔가 자료 조사를 하게 됐고 PD님이 이 책을 꼭 써야겠다는 어떤 그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요? 제가 뭐 워낙 올림픽 매니아다 보니까 그 뭐 제일 좋아하는 주제로 한번 역사 공부를 해보자. 국가가 없는 민족한테 이 올림픽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에 대해서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네. 그걸 찾을 수가 있어서 예, 지금은 우리가 뭐 스포츠 강국이 됐지만 예전에는 뭐 나라 없는 민족일 때도 있었고 네. 그때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 나라 없는 민족에게 올림픽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제 책 읽어보다 보니까 36년도 올림픽이 베를린에서 열렸더라고요. 이 책에서 처음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네. 36년도 올림픽은 베를린, 정확히 말하면 히틀러의 나치치하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어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1936년 올림픽이 개최가 확정될 순간에는 네. 나치가 집권을 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유치권을 따냈는데 네. 그 다음에 나치가 이 독일을 장악합니다. 네. 당시에 최초의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올림픽에 이런 정치적인 이견이 끼는 것이 예. 그것도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또 이런 또 환원론적인 또 네, 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예.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네. 이 1936년 올림픽이 워낙 또 독특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올림픽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들이 1936년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시작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성화봉송. 네. 이것도 이때 처음이에요? 예, 그때 처음입니다. 또 전 세계로 첫 생중계를 했던. 그게 36년도? 예. 그리고 올림픽 뭐 영화도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도. 예. 아마 그러면 36년도에 이런 걸 뭘 했다는 건 그만큼 뭘 알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뭔가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네. 경제 대공황도 겪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막 시름시름 하다가 히틀러와 나치스가 딱 등장하면서 네. 이 정권의 정통성 그리고 뭐 등등 뭐 나치의 영도력 하에
그냥 일치 단결하는 이 네.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적 지도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독일의 팽창주의에 뭐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인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일이 전후 피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면서 어떤 전 세계적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 우리로서는 사실 이 36년도 올림픽을 기억하는 건 사실은 뭐 나치도 있고 베를린도 있고 이거는 이 책에서 저도 오히려 다시 이해를 하게 됐고 우리는 딱 한 분 때문에 기억하잖아요. 바로 송기정 옹이라고 해야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송기정 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첫 메달리스트입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첫 금메달리스트인데,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 금메달을 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이거를 큰 일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인이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것은 이제 1932년 LA 올림픽 때 네. 이제 일장기를 달고 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라톤에 권태하, 김은배 선수가 출전을 해서 네. 6위, 9위에 올랐는데 그때 중장거리에 그 기대주였던 이 손기정이라는 샛별이 그때 이제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마라톤으로 이 권태하 선수의 권유를 받고 네. 아, 너 마라톤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음. 마라톤을 뛰었는데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처음부터요? 네네. 이건 타고난 거네요. 타고난 거죠. 네. 그래서 손기정이란 인물은 그러니까 신의주 출신, 굉장히 극빈층 예. 출신인데 신의주 지방에서 열린 그 지역 그 육상 대회에서 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양정 고등보통학교에 네. 입학을 합니다.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고등보통학교로 이제 합쳐져 있던 학제였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중학생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양정의 마라톤부에서 그 또 거기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요. 뭐 그냥 뭐 세계 신기록을 예. 뭐 5분을 앞당겨 버리고 이야. 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 선수였죠. 예. 이미 세계 신기록을 여러 번 세웠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일단 당할 자가 없었고요. 네. 손기정, 남승용 선수는 이미 뭐 1936년 1월 1일이 밝았을 때 이미 뭐 동아일보 같은 네. 이 민족지에 그냥 와 이제 올림픽의 해가 밝았고 야, 마라톤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딸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진짜 예상대로 손기정 1위, 남승용 3위. 예, 그냥 세 개를 그 조선 청년 2명이 석권해 버립니다. 네. 금메달 딴 것까지는 뭐 굉장히 뭐 좋은 일이었죠. 네. 근데 이게 신분상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적은 공식적으로는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금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원래 출신지는 조선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분상의 불일치가 나중에 이제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이제 참 그게 전 놀라웠어요. 이 36년도 올림픽이 어찌 보면 약간 요즘에 국가대항전 또 민족적인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저 양반이 우리 그 같은 민족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응원하시는 분도 많고 타국에 이민 가서 살더라도 우리 어머니의 그 모국 또는 할머니의 모국 이런 데를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요즘 아주 자리 잡혀 있는데 그 모태가 됐던 해가 어떻게 보면 36년도라면서요. 다른 올림픽들은 되게 국가주의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국가별로 뭔가를 인식을 많이 하는데 나치스는 국가보다는 그 민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민족은 그 아리아인의 예. 순수 혈통을 의미하는 네. 이게 또 이런 게 또 유대인을 차별하는 데 또 굉장한 근거로 네. 활용이 되고 보통 올림픽은 국가대항전이다 예.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 조선 같으면 조선 이제 국가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걸 민족대항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네. 당시에 뭐 사설이나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당시 신문들의 사설들을 봐도 그냥 올림픽은 민족대항전이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싸우고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누구한테 짓밟히고 있을 민족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장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민족대항전으로 인식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에서도 1등 송기정, 3등 남승용 선생님 이 두 분에게 인터뷰하거나 할 때 일본 국가에서 오셨는데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뭐 어느 민족이냐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취재하거나 보도하려고 노력을 했나요? 외신들이 이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일본인. 일본인이고 이제 나치 독일에서는 당연히 그 백인이 우승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또 황인종이 그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쇼크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네. 외신에서 뭐 일본의 기테이손 선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사인을 할 때도 한글로 네. 사인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훗날 또 일본 그 경찰에서 네. 그냥 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특이했던 점도 뭐가 있냐면요. 사실 본인 일본에서는 알잖아요. 우리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이 1등하고 3등을 했다라는 걸. 그러면 이게 그렇게 썩 자랑스러워하거나 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봤더니 대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홍보라고 해야 되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여기저기 뭐 관련해서 뭐 보도한 내용이라든가 뭐 무슨 시 같은 거 지은 거라든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왜 이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자랑스러워 여겼나요? 식민지를 경영하는 국가들이 문화의 힘, 그러니까 문화력, 그러니까 뭐 컬처럴 파워라고 하는 네. 것을 잘 활용을 하는데 네. 어떨 때는 너희는 우리랑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 라고,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걸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랑 너희는 아예 다른 민족이야, 클래스가 달라 라고 배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문화를 통해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할 때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손기정, 남승용이 입상을 했을 때는 우승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다가 예. 뭐 대표 선발전에 이미 뽑혔는데 한 번 더 대표 선발전을 또 현지에서 또 벌여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네. 꼼수를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방해를 많이 했지만 그걸 다 뚫고 그냥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예. 우승한 다음에는 와, 이거 위대한 일본의 승리다 이것은. 그리고 내선일체에 도움이 되고 다가오는 1940년 이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도 이게 뭐 식민지 조선하고 행사를 잘해보자 뭐 이런 뭐 기사나 칼럼들이 계속 뭐 쏟아져 나옵니다. 네.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요거였어요. 송기정 선생님이 우승한 것을 사파로 해서 카라멜 광고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메달리스트 가지고 TV 광고 만든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그냥 진짜 순수 일본 사람이라면 아니 어디 식민지 사람이 말이야 금메달을 따고 말이지 하면서 터부시 여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이것저것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일본에서 일본 정부든 일본 재계든 등등 이 마라톤이라는 그 종목의 그 상징성 때문에 이 손기정의 우승을 이제 위대한 일본의 승리로 굉장히 이 견광부회하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견광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진짜 봤더니 제가 이 책 보니까 뭐라 할까요? 일본에서도 가장 극우 성향에 해당되는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웅, 탄환같이 달려간 작은 사나이 뭐 하면서 정말 자신들의 치적인 것처럼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송기정 선생님의 성과를 본인들의 성과처럼 홍보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연도에 계획했던 1940년도 도쿄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손기정 선수가 1936년 8월 9일 네. 그날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일본이 1940년 도쿄올림픽의 개최권을 따낸 날이 그 7월 31일, 딱 한 9일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 선수단이 막 이제 활약을 하는 것을 대서특필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올림픽 개최, 차기 올림픽 개최 분위기를 굉장히 붐업하고, 예. 게다가 이게 뭐 내선일체를 굉장히 손쉽게 강화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을 표출을 한 거죠. 네, 그런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던 부분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940년 결국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됐나요? 개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일본 정부의 당시의 대내외적 사정에 의해서 결국 개최는 되지 않았고, 예. 유치의 성공까지만 했습니다.
그 일본이 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나 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왜 실패를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일본은 굳이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했을까? 1940년에 네. 이유는 이제 대내적인 이유와 대외적인 이유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본 네. 대내적인 이유로는 먼저 이제 1923년에 관동 대지진으로 네. 도쿄 시가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걸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 그 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2020년 도쿄올림픽, 예, 똑같네요. 올림픽, 예. 비슷하죠. 예. 예. 1964년 도쿄올림픽도 아, 전후 피해를 재건한 걸 보여주려고. 맞습니다. 그 일본 도쿄올림픽은 3번이 유치를 성공하고 2번이 개최됐는데 그렇네요. 다 레파토리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다 뭔가 부흥 올림픽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친구들 말로는 이제 천황이라고 부르는, 네. 우리는 뭐 일왕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지만 네. 학술 용어로 그냥 천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최초 천황은 진무라는 네. 진무천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진무천황의 즉위 2600년이 마침 1940년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진무천황의 즉위 2600년을 기념하면서 예. 그 일본 국민들을 군국주의로 이렇게 좀 세뇌하려는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네.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모든 것들을 결집시키려고 했던 게 1935년 바로 뒤인 뭐 37년이나 이때부터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생하고 양보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분위기 반전과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결집시키는 효과. 일본에서 1940년 올림픽 중요했겠는데요. 예. 네. 게다가 이제 대외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1932년 만주국이라는 뭐 괴뢰 위성 국가를 하나 건설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1933년에 뭐 그런저런 이유로 국제 연맹을 탈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역시 또 외교의 장이 딱 막히게 되니까 예. 이 올림픽을 새로운 외교의 한 루트로 뚫으려고 하는 또 노림수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일본에서는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였는데 결국 왜 못한 거예요? 그 일본 정부에게는 굉장히 간절했던 예, 그 올림픽이었던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야 이런 것까지 했어?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다른 올림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좀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좀 동원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쿄올림픽을 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장 라이벌 국가가 이탈리아였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양보를 해다오. 그 두 나라가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이제 올림픽의 사안을 정치 영역에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당시. 그래서 그게 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1년 정도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1936년으로 이게 개최권 결정이 넘어가는데 예. 또 1936년이 되니까 일본이 마지막 비장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앙리 드 바이에라투르를 그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뭐 경기장도 물론 둘러보고 했지만 굉장히 극진한 접대를 받습니다. 또 그 일본 사람들 그 접대 굉장히 한번 하면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예. 극진한 접대를 받고 당시에 뭐 유력한 인사들과 뭐 당시 도쿄시장 그리고 뭐 IOC 위원 뭐 이런 거물들하고 뭐 여기 뭐 술 마시는 장면도 뭐 사진으로 잘 남아 있고요. 네. 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지금 우리로 치면 뭐 김영란법 위반인데 예, 지금 우리 가치관으로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뭐 로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구미 이외 지역에서 열리려고 하는 최초의 올림픽이다 보니까 예.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거 너무 머니까 동양까지 가기 너무 먼데 교통비가 좀 부담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00억 원을 예. 교통비로 그냥 지급하기로 그냥 갑자기 약속을 해버립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뒷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제 개최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올림픽 개최에 실패했느냐? 네.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 일본은 당시의 예산으로는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올림픽 유치는 이제 1931년 도쿄 시의회를 네. 처음 통과해서 193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맞습니다. 이게 1932년이면 뭐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지고 이몽창 의사가 폭탄 던지다 그 해인데 예. 우리한테는 그 해로 기억되는데 네. 일본은 그때부터 올림픽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1932년부터 올림픽 유치를 쭉 시작해서 유치에 성공한 건 1936년인데 그 1936년은 이 국정 목표가 이 전환이 될 때입니다. 이 아시아 침략으로. 자, 그래프 하나를 좀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그래프에서 왼쪽 막대 왼쪽 초록 색깔 그래프가 네. 일본의 1년 세출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그리고 오른쪽이 육해군이 쓴 돈, 그러니까 이제 군사비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황색이. 예, 주황색이요. 예. 그래서 그 위에 꺾은 선 그래프가 1년 세출 총액 대비 군사비 지출액 비중인데요. 네. 그 기울기가 가장 급격하게 오른 시기가 36년도부터 37년 이때쯤이네요. 정확하게 예.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군사비 지출이 폭증해서 이 예. 태평양 전쟁 때까지 쭉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휘말리게 되는 이제 중일 전쟁부터 딱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딱 이때부터입니다. 하필 딱 이때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본 정부는 1932년부터 올림픽 유치를 시작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 1936년쯤에는 뭐 올림픽이고 뭐고 뭐 이제는 뭐 군사 지출 외에는 이제 별 관심이 없어진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는 정말 살림이 녹록지 않아서 올림픽을 하기 어렵다라는 게 본인들의 자발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긴 하나 IOC 위원들의 입장은 어땠어요? IOC에서는 또 두 가지 일로 굉장히 또 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올림픽 조직위원회 구성이 엉망진창이어서 그 네. 내부적인 이견이 너무 많아서 이걸 뭐 쭉 리더십 있게 끌고 갈 주체가 없이 이 조직위원회 운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내부적인 문제가 군부나 관료들이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유관 부처의 공직을 이제 연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자면 각 부처 장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광부 장관, 뭐 그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 예, 그분들이 지금 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고 예. 또 뭐 항상 개각이 이 당시 일본은 개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개각이 될 때마다 그 조직위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있다가 바뀌고 좀 있다 바뀌고 하니까 무슨 뭐 뭘 리더십 있게 뭘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주경기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원래는 그 아까 말씀드린 IOC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원래 메이지 신궁 외원에 원래 운동장을 짓자 10만 관중의 예. 이 주경기장을 짓겠다 예. 뭐 그랬는데 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거기는 10만 관중의 거대한 올림픽 스타디움을 짓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예. 뭐 이런 비판이 있고 또 목적이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제 황폐해진 도쿄를 재건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도쿄 외곽에 이 스포츠 컴플렉스를 지어가지고 네. 이 집가 상승을 토지 가치 상승을 이제 꾀했기 때문에 예. 이 도쿄 외곽에 주경기장을 짓길 바랬습니다. 예. 그리고 메이지 신궁을 담당하는 일본 내무성의 신사국에서는 아니 그까지 보름짜리 행사를 하는데 감히 이 신성한 신사에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해? 절대 반대. 뭐 이렇게 뭐 각자의 이해관계나 판단에 따라서 막 표류를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주경기장 부지가 확정되는 게 1938년 5월입니다. 야, 그 뭐 40년의 행사인데 이거 뭐 공사 되겠나요?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뭐 짓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이 완전히 뭐 전쟁 국가로 이제 완전 사회가 탈바꿈 되면서 이제 50톤 이상의 철강을 사용하는 공사에는 그게 군사 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 예, 안 된다. 불가 판정을 내리는 법이 생겨버립니다.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올림픽 주경기장이 뭐 군사 시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법에 또 뭔가 또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경기장 삽도 못 두고 네. 그냥 그 개최권을 반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때 IOC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군이나 관료 출신이 너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많이들 가니까 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군이나 정치 관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것이 뭐 뉴욕 타임즈에도 실리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한 또 마지막 이유는 일본이 일으킨 1937년 뭐 7월에 일으킨 중일전쟁 예.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그해 12월에 난징 대학살 그걸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예, 지탄이 아주 뭐 굉장히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콧 운동이 굉장히 강력히 벌어졌고, 근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보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더 뭐 결정적이다.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로 예. 이미 개최가 어려웠고, 어려웠고. 예, 게다가 플러스로 좀 더 양념처럼 네. 이렇게 가미가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그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본인들이 스스로 못 지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세계적으로 지탄받은 일을 하는 그런 일까지 겸했다면 영구적으로 올림픽을 개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예. 야, 이게 군국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야, 올림픽을 갖다 버린 이건 뭐 최초의 사례구나. 그리고 야,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또 이런 그 꼼수와 뭐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을 이렇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올림픽에 집착했으면서 또 개최권을 갖다 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야, 내가 좋아했던 올림픽이 이렇게 오염될 때가 있었구나. 물론 뭐 나치스의 올림픽도 뭐 올림픽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를 또 보여준 사례지만 1940년 도쿄올림픽의 당시의 일본은 야, 정말 그 사회가 망가지려면 이렇게 망가지고 이 망가진 사회가 올림픽을 어떻게 오염시키는구나라는 사례를 굉장히 여실히 보여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